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작품은요, 바로 김승옥 작가의 정말 독보적인 걸작,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입니다. 늘 하던 뻔한 목차나 서론 같은 건 과감하게 다 건너뛰고요. 이 소설이 품고 있는 그 짙은 안개 같은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씁쓸한 현대성의 이면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오빠, 부호라는 걸 만든 이에게 평안 있으라. 엉망진창이 된 나의 감정의 뉘앙스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인연 없는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신기함이요. 어떠세요? 이 소설을 딱 여는 전보의 한 구절인데 굉장히 서글프면서도 날카롭죠. 주인공은 지금 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역설적이고 참담하게도 그 감정의 미세한 떨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보라는 메마른 매개체를 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장치인 게요.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의 텅 빈 감정 상태를 완벽하게 훅 하고 끌어당기며 보여주거든요. 제1장, 위선과 가짜 소설가의 도시. 자, 이야기의 무대는 1960년대의 복잡한 서울 한복판입니다. 이 소설의 팽팽한 긴장감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두 세계의 대립인데요. 한쪽에는 귀가 따가운 소음, 끝없는 위선, 그리고 가식으로 똘똘 뭉친 소설가 친구가 대표하는 도시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아주 깊은 침묵, 치유를 주는 자연, 그리고 상처받은 누이가 있는 시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술자를 양쪽에서 이렇게 쫙 잡아당기는 힘의 대비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자칭 소설가라는 신구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기는 취하려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폼을 잡으며 떠벌리지 않나. 돈도 없으면서 가짜 가난을 무기 삼아서 여성들한테 순정을 구걸하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히는 건 빈 교실 우편함에서 가난한 여학생 편지를 훔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피 같은 하숙비 200원을 쏙 빼서 술값으로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잘 되라고 매일 기도하시는 늙은 어머니의 애틋한 편지를 보고는 미친 짓이라면서 북북 찢어버리죠. 와, 정말 어이가 없죠? 도시가 피상적이고 잔인한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부숴버리는지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장, 누이의 귀환과 짙은 침묵. 이제 우리는 그 시끄러운 도시를 등지고 시골로 돌아온 누이의 깊고 무거운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결국 누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 화려한 도시로 갔던 누이는 딱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예전에 그 생기발랄함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낡은 옷 몇 벌이랑 싸구려 화장품, 그리고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아주 무겁고 캄팜한 침묵만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굳게 닫혀버린 거죠.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어둑한 석유 등잔불 아래서 누이가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와,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이 미안함, 원망,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뒤섞인 이 한마디. 비정한 도시라는 세계가 순수한 존재를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누이는 왜 막 소리치고 분노하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무거운 침묵을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험난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운 방어 기제였을까요? 아니면 도시의 그 모든 가식과 소음에 맞서는 가장 순수하고 철저한 형태의 저항이었을까요? 어쩌면 누이는 침묵이야말로 소리 없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3장, 파편화된 현대인의 일지초. 이제 주인공의 머릿속 그 복잡하고 심하게 분열된 내면의 일기장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망이란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서술자의 일기장에 불쑥 튀어나온 이 강박적인 생각, 이건 현대 도시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얼마나 무참하게 부숴버리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그 증오조차 사치인 거죠. 그저 뼈를 깎는 듯한 쓰라림만 남은 지성인의 완벽한 붕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숫자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인공이 자살을 생각하면서 썼던 유서에 남긴 단 하나 남은 거짓말입니다. 유서에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에 거짓말이라도 철저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유서조차 벅벅 찢어버립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그 마지막 거짓말조차 자기 스스로 용납을 못할 정도로 자아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님, 보옵소서. 이건 서울역 광장 공중변소 그 더러운 벽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있던 낙서입니다. 금에 환영하겠다고 호기롭게 고향을 떠났던 어떤 청년이 결국 실패하고 고향에 가지도 못한 채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눈물로 썼겠죠. 이게 단순히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부서진 사람들의 비극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니요. 오늘날 번아웃과 실패의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아프게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조적으로 툭 내뱉습니다. 돼지가 되고 싶다. 다크 유머 같기도 한데 이 안에는 엄청난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죠. 고뇌하는 지성인으로서 겪는 고통, 문학과 깊은 생각들이 주는 그 끔찍한 피로감에서 제발 벗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능만 남은 단순하고 속편한 돼지가 차라리 낫겠다는 아주 슬픈 자기 조롱인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도시에 가서 침묵을 배웠던 네가 도시에서 조리에 맞지 않는 감정의 기교만을 배운 나보다 얼마나 훌륭했던가. 주인공이 끝없는 자기 환멸의 맨 밑바닥까지 치닫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온갖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며 타락해버린 자신보다 그 모든 상처를 묵묵히 끌어안고 단단한 침묵을 택한 누이의 조용한 품위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요. 제4장 미래 세대를 향한 희망. 자, 이제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숨을 돌리고 서서히 구원과 회복의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삶은 참 질기게도 이어집니다. 2년 전에 매정한 도시로 떠났다가 짙은 침묵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던 누이. 몇 달 뒤에 그녀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아주 건강한 시골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죠. 그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삶이 자연과 일상의 품 안에서 얼마나 느리지만 굳건하게 치유되고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의 흐름입니다. 화자는 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전을 보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태어난 내 자식은 우리가 그것을 겪었었다는 이유로서 구원받을 미래인이 아니겠는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새 생명의 탄생은요, 기성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도시화의 트라우마와 위선이라는 짐을 훌훌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고통을 밑거름 삼아서 다음 세대만큼은 꼭 구원받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결정체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과 요구에 너무 치이고 지친 나머지 오직 침묵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1960년대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방황과 침묵은요, 지금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현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와 구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훌륭한 문학의 통찰이 여러분 마음속의 고요함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